하이브리드.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아마도 25년 전쯤일 거예요. 25년 전쯤에 도요타가 포문을 열었죠. 도요타가 포문을 열었고 1세대 프리우스가 하이브리드 시작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고 모터에는 당연히 배터리가 있죠. 모터로도 살짝쿵이 주행이 가능해야 됩니다. 왜냐? 하이브리드는 두 개의 심장, 서로 다른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자,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모터의 주행이 가능해야 돼요. 모터로도 주행이 가능한데 모터로 주행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나오는 하이브리드, 도요타의 뭐 캠리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렉서스의 ES300H 등등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말고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들은 모터, 여기 있는 얘네들이 뭐 5.6kWh 정도, 뭐 한 8kWh 정도 내외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이 모터만으로 약 시속 90에서 100km,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100km/h 속도를 낼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리는 최대가 한 15km, 적게는 뭐 한 5km 정도, 요 정도를 배터리만으로 주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엔진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좋은 연비를 내게 하죠. 자, 하이브리드 장점이 뭐냐면 연비가 되게 좋아요. 연비가 되게 좋고 엔진을 계속 거들어주기 때문에 엔진의 내구성 확보에도 좋고 브레이크나 미션 등의 내구성도 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 굉장히 조용히 갈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이브리드. 근데 이 하이브리드가 다 좋은데 단점도 있죠. 일단은 차가 무거워요. 차가 되게 무겁다. 왜냐면 모터와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엔진을 고성능 엔진을 쓰지 못해요. 왜냐면 차가 무겁고 모터나 배터리가 상당 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다 연비와 실용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차를 만들기 때문에 고성능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그죠? 그리고 차가 이렇다 보니까 공간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죠. 요즘 차들은 뭐 의자 밑에, 뒤에 의자 밑에 두기 때문에 뭐 괜찮다 어쩌다 하는데, 하이브리드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단점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죠. 왜냐?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서 고성능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전략하고 경제적이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런 식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가벼워야 되거나 밸런스가 좋아야 되거나 고성능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게 하이브리드의 단점인데, 이 단점을 생각을 안 하고 차를 사기 때문에 장점만이 부각이 돼서 사람들이 하이브리드를 산단 말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뭐냐면, 자, 내연차가 있고, 내연기관차죠. 내연차가 있고 하이브리드가 있어. 여기에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 EV가 있어. 근데 보니까 내연차는 요새만 아닌 것 같아. 막 기름 많이 먹고 기름 넣어야 되고 뭐 환경 부담금이 있고 앞으로 뭐 내연차가 단종이 된다는 등 막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썰을 풀고 말도 안 되게 그렇게 엄프를 하면서 전기차를 팔아먹으려는 추악한 짓들을 언론사와 몇몇 유튜버들이 주도적으로 했죠. 근데 어쨌든 뭐 내연차가 사실 앞으로 각광받지 못할 것은 저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게
당장에 그렇게 될 것처럼 얘기한 시입시온끼들이 그 새끼들이 범인이다라는 거. 그 새끼들은 진짜 좆잡고 반성해도 두드러 패야 되는 놈들이 아주 일제시대 때 나라 팔아먹는 그런 새끼들이 그런 앞잡이들 그런 놈들이나 똑같은 놈들인데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살라고 했더니 야 요게 왠지 반은 내연이고 요게 약간 거치고 가는 거 반은 전기차인데 전기차 같이 전기 모터로 잘 가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성능도 안 나오고 뭐 차가 좀 그래. 전기차를 살라고 했더니 충전이 좀 불편하고 차가 무거운데 또 밟으니까 존나 잘 나가는데 주행거리는 또 약간 좀 거시기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선택장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정장애 있는 분들. 내연차를 살라고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전기차를 사니까 아 이것도 충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를 살랬더니 아 이게 또 엔진 출력이 약한데 이게 전기로 많이 못 가니까 이런 사람들 아 인생 피곤하죠 되게. 결정장애가 있어요. 결정을 못 하는 거야. 이래서 뭐가 나왔냐.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온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말 그대로 플러그인 220V가 됐던 전기차 충전 코드를 충전해서 일반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거의 많게는 3배 이상, 최소 2.5배 이상, 많게는 4배 가까이 되는 대용량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어서 거의 전기차에 준하는 성능이 나오죠. 그리고 한번 충전으로 노사장이 출퇴근 제가 테스트를 해봤잖아요. 잘만 가면 편도로 70km도 가요. 전기만으로.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서 웬만해서는 전기로 출퇴근이 가능해요. 전기 모터로. 그리고 전기 모터로 시속이 130, 140, 막 150까지 나오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전기차를 사려고 했는데 결정장애가 뭐야? 충전을 자유롭게 못 할까 봐. 전기차는 충전 문제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온 거야. 하이브리드는 뭔가 아쉽고 내연차를 사자니 쪼까 거시기하고 전기차를 살라니까 충전이 걱정되고 그리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또 제조사 입장에서 전체 탄소 배출량을 때려가지고 내연차를 많이 팔잖아요. 그럼 포르쉐가 얼마 전에 판매 중지 먹었었잖아요. 1년 동안. 폭스바겐도 그러고 막. 이 플러그인을 팔아야지만 왜냐하면 전기차를 막 많이 팔 수가 없으니까 플러그인을 팔아야지만 탄소 배출에 대한 면책을 가질 수가 있어서 제조사들이 껴넣기로 막 팔기 위해서 만든 목적도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들은 차값도 좀 비싸죠. 왜냐면 배터리도 큰 게 들어가고 내연기관도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값이 결코 싸지 않아요. 나는 이 정도 차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차를 타고 싶다. 그래서 타시면 돼요. 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전기차가 있고 내연차가 사람들이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한단 말이야. 나는 그래도 내연차가 좋아. 완벽하게 자동차의 구성으로서 세팅값도 좋고 달릴 때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좋고 뭐 충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나는 무조건 내연차. 이런 사람들 많죠. 아니야. 나는 경제적으로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탈 거야. 하이브리드가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이제 스포츠성은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자,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사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갈까 말까 고민하면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플러그인을. 그리고 아예 전기차 신봉자들은 전기차를 사죠. 전기차를 타기에 좋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전기 충전 요금도 싸고 괜찮단 말이에요. 단지 장거리 여행을 가거나 뭐 주행이 많을 때 충전에 대한 불편함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전기차가 유류비 절감에서는 굉장히 뛰어나죠. 전기세가 싸기 때문에. 다 장점이 있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이 몰랐어요. 도대체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냐? 아니 하이브리드는 알겠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알겠는데 갑자기 갑툭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튀어나와. 마일드 하면 또 담배는 마세. 처음에 1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였냐면 폭스바겐 그룹에서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한 7, 8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아우디에서 홍보를 했었는데 터보 엔진에서 2개 이상인데
보통의 터보차저는 배기 라인으로 나가는 배기가스가 임팔라 터빈을 돌려서 거기에 축을 꽂아서 반대편 흡기 쪽에 임팔라를 돌려서 과급을 해주는 걸 터보차저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일정의 부스트 압력이 찰 때까지 터보렉이 있는 거죠. 낮은 배기가스가 나가는 낮은 RPM에서는 터보차저의 이 부스트 압력이 다 차오르지 않기 때문에 엔진이 활성화가 안 돼. 그거를 방지하고자 1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터보차저의 2개 이상 중에 1개의 터보를 모터 터보로 했어요. 모터 터보를 달아서 모터가 터빈을 돌려서 부스트업을 만들어준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RPM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배기가스 압력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미들 터빈이 돌기 시작하는데, 이게 1세대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2세대에 가서는, 자, 이것은 제가 자료조사를 하거나 제가 명확하게 독일의 엔지니어적인 어떤 측면을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아니, 틀리진 않는데, 틀릴 수 있는 부분이 시점과 뭐 적용 범위가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100% 정확한 건 아니, 제가 제 느낌으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1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넘어갈 때는 여기서는 제네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제네레다. 자,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이 제네레다, 알터네이터, 발전기 다 같은 말입니다. 발전기가 돌 때는 엔진에임으로 돌 때는 전기를 생산하지만 출발을 하려고 할 때나 가속을 하려고 할 때는 발전기에 역으로 전기를 넣어서 발전기가 엔진이 돌아가는 힘을 어시스트를 해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알터네이터, 발전기가 오히려 모터 역할을 해서 엔진에 힘을 보태준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힘이 너무 약한 거라. 그러니까 전기만 존나게 쳐먹고 사실 보태주는 힘도 없고 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아우디, 폭스바겐, 벤츠, BMW들이 요거를 살짝쿵이 적용했다가 스리슬쩍 슬그머니 다 없어졌어요. 왜냐면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야.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러다가 지금 끝장판 3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에서 뭐가 됐냐? 자, 엔진이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엔진에서 만들어진 힘이 중간에 있는 토크 컨버터나 다판 클러치, 습식 DCT라든가 건식 DCT를 통해서 동력을 전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선기어 세트를 통해서 기어 변환을 통해서 프로펠러 샤프트를 타고 바퀴에다가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3세대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직병렬 시스템, 도요타의 빛나는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시스템을 갖고 있는 도요타의 직병렬 시스템이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특허가 걸려 있었죠. 특허가 걸려 있었고, 지금으로부터 3년 전까지는 직병렬 시스템이 특허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은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썼단 말이에요.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여기 이 미션에 토크 컨버터 앞단이든 뒷단에 모터를 달아서 동력이 나가는 거에 어시스트를 해주는 게 이 병렬식 하이브리드인데, 이 3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병렬식 하이브리드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뭐가 축소판이냐면 여기에다가 굉장히 작은 모터를 넣어요. 요 안에다가. 미션의 토크 컨버터 안이든 토크 컨버터 앞쪽이든 뒷단에 작은 모터를 넣고, 이 모터는 주차장에서 차를 앞뒤로 살짝 뺄 만큼의 힘을 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차가 살살 앞으로 뒤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어. 그것도 아주 짧게. 왜냐면 배터리 용량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데 얘네들은 하이브리드나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큰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자동차 배터리 있죠. 12V 자동차 배터리보다 조금 작은 48V가 됐던 뭐 몇 볼트가 됐든 아무튼 48V 이상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나 달아놓고 걔가 여기다 전기를 딱 줘. 그래갖고
악셀을 밟을 때 차가 그러니까 서 있는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휘발유 기름을 많이 먹는단 말이야. 이때 얘가 토크 컨버터를 스르륵 도와주는 거야. 스르륵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때 가장 기름을 많이 먹는데 가장 기름을 많이 먹으려고 할 때 이 모터가 스르륵 돌아요. 그리고 보통의 하이브리드들은 배터리의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을 합니다. 그때 연료 소모가 생겨요. 회생 제동만으로는 여기에 들어있는 큰 배터리를 충전을 다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배터리가 일정 이상으로 배터리 전압 용량이 떨어지게 되면 무조건 엔진의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짱짱하게 돌아간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비는 잘 나오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효율이 떨어지는데 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워낙 모터가 작고 내장되어 있는 본네트 쪽에 들어가 있는 이 배터리의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엔진이 배터리를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으면 먼저 얘가 엔진 브레이크 역할을 해서 엔진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느낌도 안 들 정도로 여기에 걸려있는 모터가 바로 발전기로 쓰려고 악셀을 떼고 브레이크에 발을 얹는 순간 얘가 바로 역으로 돌아요. 반대로 도는 게 아니죠. 회전자 쪽으로 회전자가 혼자 돌아서 전기를 발생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안에 있는 브러쉬를 회전시켜서. 그래서 바로 48V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을 해놔요. 그러니까 얘가 배터리가 부족할 일이 없어. 얘가. 그러니까 얘는 달리다가 악셀을 떼서 브레이크로 발이 가는 순간 바로 충전해서 여기를 딱 채워버려요. 워낙 용량이 작으니까 금방 충전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다시 가속을 하려고 하면 바로 힘을 줘서 어시스트를 해줘요. 자, 노사장 그럼 뭐가 이게 대단하다 그래? 자,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벤츠, 포르쉐, BMW, 아우디, 폭스바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 BM, 벤츠, 스포츠카 브랜드의 탑을 달리고 있는 포르쉐, 대중적인 차와 공룡 그룹이고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의 1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폭스바겐. 그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않아요. 그죠? 몰랐죠? 그들은 일반적인 노멀한 하이브리드를 만들지 않아요. 왜 안 만들까요? 아니 20년 전부터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세상에 막 했는데 걔네가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들었을까요? 걔네는 현대자동차는 일본이 하이브리드를 파니까 직병렬을 못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로 병렬식으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하이브리드 있다 여기 봐라 우리도 하이브리드 한다 막 이러고 이거 봐라 우리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한다 막 그러고 이거 봐라 우리 전기차는 안에서 커피도 끓여 먹는다 막 이러잖아. 근데 독일은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포르쉐도 있는데 얘네가 하이브리드를 만들지 않았어요. 만들지 몰랐을까요? 기술이 없었을까요? 얘네는 내가 예측했을 때는 하이브리드를 만들려면 직병렬을 써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 직병렬을 써줘야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효율성이 아주 좋을 거란 말이지. 근데 토요타가 렉서스가 라이센스를 딱 걸어버린 거죠. 20년 동안. 그러니까 얘네는 그럴 거면 직병렬을 쓰지 못하고 하이브리드를 만들 거면 차라리 만들지 말자. 그래서 얘네는 디젤이나 내연기관을 더 연구 개발에 치중을 했던 것으로 저는 보여요. 그랬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기 시작했어. 왜? 내가 봤을 때는 기술력의 과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필요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독일의 브랜드들은 탄소 배출 문제 때문에 억지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전기차의 판매를 단순간에 많이 할 수 없으니까 안 그러면
판매 중지를 먹게 되고 엄청난 과징금을 맞게 되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들어서 탄소 배출의 이 전체 자동차 생산 대수에서 전체를 더하고 N방으로 탄소 배출을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을 껴줘야지만 탄소 배출로부터 과징금이라든가 판매 중지를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억지로 만들어서 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럼 뭐 중요한 거 뭐냐? 얘네가 하이브리드를 안 만들고 얘네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에 치중을 했던 것으로 저는 예측이 돼요. 그래서 1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이 차는 내가 알기로는 몇몇 차종들이 출시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거의 구경을 못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엔진이 들어간 차를 저는 아우디 쪽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볼보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2세대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2세대에서 얘네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은 백데이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3세대에 여기다가 일반적인 제조회사들이 쓰는 병렬식 하이브리드를 축소를 시켜서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나는 독일 놈들이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아우디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노 사장이 아까 마일드 하이브리드 아니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의 단점 무겁다. 고성능을 만들 수 없다. 밸런스가 좋지 않다. 자동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중량. 전체 중량 자동차에서 엄청 중요하죠. 고성능, 성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팅을 되게 잘하려면. 뒤에 무거운 배터리가 있으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고성능. 그 다음에 밸런스. 자동차 움직이는 물체에서 겁나게 중요한 물리법칙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탄소 배출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다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이브리드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단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그냥 조그만 우리 배터리 여러분들이 배터리 고성능 배터리로 용량 큰 배터리 바꾸듯이 그냥 본넷 안에 48V짜리 주먹 한 3개만한 3개, 4개만한 배터리 하나 있는 거예요. 무게 증가해서 그렇게 크게 불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미션 안에 넣어놓은 이 작은 모터도 전체의 미션 크기에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근데 얘네들이 내는 성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오늘 왜 이 방송을 하냐면 어제 BMW 신형 740i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은 가솔린 3000cc 3000cc 가솔린 얘가 380 몇 마력 하죠. 신형 7 시리즈 중량 무겁죠. 2.34톤 2.3톤 정도 하더라고요. 이걸 타고 강릉을 쐈어요. 쏘면서 갔습니다. 뭐 180, 200까지는 쏘지 않았지만 150 내외 편하게 쏘고 갔어요. 다 추월하면서. 올 때도 편하게 왔어요. 왕복으로 456km인가를 달렸어요. 456km. 편하게 달렸단 말이에요. 아주 편하게. 개솔린 3000cc 7 시리즈를 타고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연비가 어떻게 나왔냐? 만땅을 넣는데 여기 중간이잖아요. 한 40%. 40%의 연료만으로 450km를 편하게 tas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죠. 지금 판매하는 제가 작년에 칭찬했던 X5 30D 마일드 하이브리드 디젤. 그 엔진이 지금 신형 7 시리즈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제 나갔던 영상 삼천리 하체오리기 본진의 삼천리 그 군포 서비스센터에서 했던 하체오리기에 그 7 시리즈 디젤이 있었잖아요. 걔는 연료 반을 가지고 1000km 가까이를 탑니다. 누가 증명을 했어요. 저한테 이 차를 갖고 목포를 내려가서 목포에서 3일 동안 돌아다니고 다시 서울로 왔는데 반을 안 썼어요. 그게 지금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처럼 굳이 꼭 모타로 가지 않아도 굳이 꼭 모타로만 움직여야 된다는 발상을 버린 거예요. 아니 왜 모타로 왜 가야 되는데? 내연기관의 지금 단점이 뭐예요? 연비잖아요. 탄소 배출이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내연기관에 문제가 없죠. 연비를 좋게 하면 되잖아요. 연비를 좋게 하면.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면 돼요. 그게 지금의 마일드, 과거에 2, 3년 전에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이게 돼요. 엔진의 출력을 어시스트를 해줍니다. 어시스트를 아주 잘해요. 그리고 연비가 잘 나옵니다. 그리고 그냥 내연기관 차예요. 밸런스 기가 막히고요. 중량 증가 별로 없고요. 존나게 잘 달립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내연차 타듯이 엄청 잘 달리고 빠르고 브레이킹에 대한 이질감 같은 게 없어요. 왜? 회생제동에 목숨을 걸지 않으니까요. 근데 연비가 물론 하이브리드만큼은 안 나오겠죠.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그만큼 크니까. 대신에 하이브리드만큼 손해보는 것들이 없잖아요. 근데 달리기 시작하면 연비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고속도로 같은 데를 쭉 계속 달리게 되면 나중에 불리해지죠. 조금 불리해집니다. 근데 얘네들은 불리해지질 않아요. 어차피 쭉 달려도 살짝 브레이크는 밟잖아요. 그때마다 금방 충전을 해요. 그리고 달릴 때 바로 어시스트를 줍니다. 바로 기름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순간에 여기에 있는 모터가 스륵 토크 컨버터를 도와줘요. 눈 깜짝할 사이에. 그래서 변속에 대한 1단, 2단, 3단, 4단 올라갈 때 변속 충격이 없어요. 왜? 입력 토크 값이 좋으니까. 단점이 있습니다. 기어가 내려갈 때 3단에서 2단으로 2단에서 1단으로 내려갈 때는 아직은 변속 충격이 있어요. 내가 작년에 리뷰했던 X5 30D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올해 리뷰했던 X7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거는 조만간에 세팅값으로 잡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튼 3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 내려갔을 때 기어가 빠지는 느낌이 나요. 근데 올라갈 때는 CVT처럼 움직입니다. 기어 단수가 없는 것처럼 움직여요. 배출가스도 조금 나오면서 연비도 잘 나오면서 내연기관처럼 기가 막히게 잘 달려요. 이런 걸 보고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벤츠도 그렇고 BM도 아우디 차량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저는 아직 못 타봤는데 있잖아요. 지금 아우디도. 이런 게 진짜 기술인 거예요. 타보면 야 진짜 기계적인 완성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설계 공학의 끝이 이런 거구나 늘 느껴요. 정말 엔진을 잘 만지는구나.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 큰 대형차가 엄청나게 잘 달리는데 연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무게 배분이 틀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잘 달립니다. 그게 지금의 마일드 하이브리드예요.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 진짜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전기차는 지금이 아닙니다. 내연차 지금 타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라고 말한 걸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 걸 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봤구나. 물론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는 좀 더 이해를 잘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런 내용을 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를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을 이제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쉽게 경험하기에는 BMW가 좋아요. 벤츠도 있고. 근데 벤츠는 약간 좀 영업사원들이 거만하기 때문에 BMW에 일단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로 가겠습니다.